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계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서당계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주 우리 사주께서 우리 매주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당계 세 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정 진행자로 서당계를 만들어 주실 세월호 변호사,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목소리가 또 오늘은 감기 걸려가지고요. 감기가 많이 걸리셨군요. 새해부터 감기로 시작을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염 안 되게 좀 조심해 마스크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탄핵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요새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행사죠? 시민평의의 중구난방이라는 행사를 내일도 해요. 네.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네. 개혁 과제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청원도 하고 네. 입법할 거는 법안으로 내고 이런 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네. 올해부터는 입법 제안 시민 참여 무슨 모임을 하거든요. 좀 비슷한 취지 같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2회 방송까지 함께했던 인간병기 김병기 의원님 오늘은 함께 못하셨습니다. 네. 지방 출장 관계로 못하셨는데요. 하여튼 시간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신다 그러니까는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약하시고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 지역에 출마해서 생환하신 돌아오신 한정혜 의원님 모셨는데요. 별명이 인간 지남철. 한 번 만나면 싹싹 빨아들인다는 얘기 맞습니까? 아니, 예, 맞습니다. 네. 여기도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저를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싹싹 한번 네. 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듣기에는 저 팟캐스트 즐겨 들으시는데 자주 출연도 하셨나요? 출연은 별로 안 했었어요. 제가 이제 딱 보시면 알지만 비주얼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비주얼을 확인할 수 없는 거라서 주로 제가 이제 듣기만 했고 오늘 어찌 보면은 테이프를 끊는 거죠. 근데 처음 출연하신 분 같지 않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에 굉장히 잘 적응되신, 준비되신 의원님 같으시고요. 산노위의 저희 당 간사십니다. 네. 맹활약분이 계시고요. 아까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1등 공신이십니다. 네. 예.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특별한 손님이시죠. 우리 서당캐를 처음 출연하셔서 30만 다운로드를 만들어주신 우리 팟캐스트의 대통령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창당인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열정의 결정체 청래당 총재 정청래입니다. 이제 총재가 되셨군요. 네. 네. 청래당. 네.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면 다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그건 아닙니다. 아무나 안 받아요. 선별해서 네. 두 가지 조건. 정청래를 무조건 지지하는가? 예. 노 하면 바로 잘려. 컷오프. 1단계 어려운 고비예요. 이걸 네. 넘기고 두 번째. 이번 대선 국면에서 SNS 자원봉사 활동을 열성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가? 네. 노 그러면 잘려요. 예스. 그렇게 해서 입당을 시키고 있는데 네. 선관위 공식 등록 정당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청래이다의 줄임말. 내가 청래당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 혹시 참여하시는 분 계세요? 현역 의원 1호 당원은요. 손혜원. 2호 재윤경. 네. 3호 네. 박주민. 약간 예전. 저보고 제안을 하셔놓고 컷오프 당했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떤 순서? 그래서 재윤경 의원을 입당하고 나서 다음 3호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 네. 라고 제 의원한테 또 물었어요. 아니. 우리 당원들에게. 그랬더니 박주민을 끌고 와라.
그래서 박주민이 3호 의원이 된다고 이미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정청래 이제 팬클럽 카페인데 회장은 정청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회장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청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정청래다.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회장을 또 맡았어요. 부인이 아니고요. 네, 저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세계 직책을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네? 부인께서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섭섭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클럽 회장을 네. 제가 맡았고, 당 총재를 제가 맡았고, 네. 또 여러 가지 분탕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민주적 절차 없이 네. 바로 제명 처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윤리심판원. 윤리심판원. 원장을 또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세계 직책은 제가 맡았고, 네. 당직은 철저하게 나눠먹기 할 예정입니다. 당직이 한 3,000개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도 이제 아마 5번째 안에 입당할 것 같은데, 네네. 바로 점점 아니 아까 4위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5번째라고 점점 미루시는데. 5번째 안에. 안에.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네. 원내대표, 네네. 뭐 정책위 의장, 네. 당 대변 이런 거 다 시킬 예정이에요. 우리 한정희 의원님과 이 5번째 순위를 놓고 좀 저희가 아니요, 전 뭐 괜찮습니다. 안 들어가실 제가 거예요? 양보하겠습니다.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네네. 너무 나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만. 얼굴이 많이 크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방송에 30만. 네. 또 두 번째 방송 우리 정청래 의원님 안 나오셔서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35만. 두 번째 방송에 40만. 40만. 네. 어디 정청래 의원님의 무용론이라고 아니,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오늘, 또 다시 네. 오늘 다시 이제 30만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다시 30만.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님이 스타트를 끊어줘서 그 후광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아버님께서는 감사드립니다. 네. 훈홍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후광이라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인가요? 예. 역시 저희 당에서 네. 하여튼 말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서당계 세 번째 방송은 소개해드린 세 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를 함께 만들어갈 집단지성 서당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당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 페이스북 군단의 약자로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과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당캐 집단지성 서당패는 다침령 페이스북 그룹 형식으로 운영되며 팟캐 서당캐의 모니터링, 리뷰, 방송 관련 각종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추후 대선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당 핵심 온라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팟빵 서당캐 게시판, 서울시당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서당패 모집 광고였는데요. 현재 150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과 함께 우리 서당패에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시당 전체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몇 명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50명? 아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금 말했어요. 뭐야? 난 3,700명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우리 당이 네. 우리 좀 3,700명에서 좀 빌려주세요. 저희 130명, 아니, 일단 150명. 네. 10,000명 한정 판매거든요. 네네. 한정의 판매야. 10,000명. 한정의 판매인데 너무 많이 10,000명이 넘으면 대기자를 시킬 거예요. 네. 그 대기자 중에서 서울시당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기자 중에서 엄선해서. 그건 알아서 엄선하세요. 윤리 아까 재판장? 윤리심판원장. 심판원장? 심판원장이 뭐 다 정리하시겠죠, 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가도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 청래당 공식 팟캐스트를 다음 주부터 또 띄워요. 네. 청래시대. 청래시대. 그래서 제 이름이 네. 말글청 올레잖아요. 네. 그래서 부패한 세력, 낡은 세력, 칙칙한 세력은 가고 맑은 것이 와라. 이것을 나라 개념을 확대하면 나라정이잖아요. 네. 나라정 말글청 올레. 나라의 맑은 것을 오게 할 전사들. 그래서 정청래스럽게 가자. 그게 이제 청래당의 모토예요. 좋은데요? 거의 대선 주자의 포스입니다. 네. 네. 아니 굉장히 큰 일을 쉽게 하세요. 네.
원래 농담처럼 아니 근데 하시고. 사실 정치라는 게 이 예. 복잡한 구도를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정청래 의원님이 그런 거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존경의 눈빛을 계속 네.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이신 한정혜 의원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니까요. 우리 한 의원님한테 좀 많은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간 지남철 한 번 만나면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지역구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스킨십에 대한 어떤 능력 저희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게 약간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여성들이 잘 못하는데요. 예, 아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많이 안거든요. 안아드려요. 특히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이렇게 좀 도심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가족 간에도 사실은 좀 서먹서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좀 그리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리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어머님 생각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안아드리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다 아시니까 저쪽에서 보시면 저한테 이제 막 달려와서 안기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스킨십이 좀 스킨십. 남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잘 안으시세요? 저는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해하는 네. 스타일이고요. 남자들이 막 달려가서 안으려고 하면 좀 그렇죠. 좀 그렇죠. 맹숭맹숭하죠. 아니 저희가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 네. 이제 아침에 산악회 버스 인사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좌석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젊은 여성들 아침에 낯선 남자가 이렇게 약수를 하면 조금 그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손을 딱 내밀 때 눈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내리시는 분한테는 제가 여쭤봐요. 낯선 남자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잡아줘. 근데 그런 말 안 하면 네. 거의 그 새끼 손가락 정도 내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 의원님들이 주로 할 때 젊은 남성들이 뭐 그렇게 막 샤이하게 가지는 않잖아요. 악수는 거의 뭐, 예. 근데 남성 의원들은 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할 때 꼭 여쭤봐야 돼요. 그게 20대 국회의 매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수를-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고요. 지금 이 청래당 네. 자유 게시판이거든요. 네. 벌써. 보세요. 네. 그게 다음 벌써 사회자 김영호 의원 끝. 네. 출연진 박주민 의원, 한정희 의원님 그리고 총재님. 아, 이렇게 해서 총재라는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올라왔어요 그러게. 벌써. 뭐. 그러니까 여기 이 밖에 청래당 당원들이 당원이 있다는 암약하고 얘기네.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암약이 아니에요. 어디서든 아주 밝아요. 네. 저기. 정청래 의원님 욕하면 안 되겠네요. 네, 큰일 나죠. 네. 18원 바로 들어오죠. 후원금. 제가 18원. 계속 얼굴 크다고 얘기했는데 저 나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8원 후원금이 내일 좀 들어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혜 의원은 계좌 좋은 닫아야 의원이에요. 되겠다. 네. 근데 진짜 이력을 좀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충북 단양 출신인데 학창 시절은 부산에서 보내셨다고요. 네네. 네. 언제부터 태어나기는- 부산에 가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말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단양. 때? 예, 그렇죠. 단양에서 떠나서 부산으로 갔죠. 그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충청도 어투를 쓰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학을 갔더니 전학 가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지? 라고 했었는데 아마 제 말투에 충청도 말투. 근데 충북 말투가 약간 단양은 강원도 말투가 좀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웃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 다 나중에는 부산 말투로 다 또 없어졌죠. 부산 말투. 지금도 부산 말투가 좀 있으세요? 전혀. 부산 말투가 좀 흥분하거나 하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고. 근데 19대 때 내가 봤을 때는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부산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차분해졌어요. 역시 재선되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좀 더 나갔어요. 네. 초선 때는 어땠어요? 조선 때는 상당히 부산스러웠어요. 초선 때는 제가 좀 산만했어요. 네. 아니 초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비주얼도 담당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당의 19대 국회 비주얼 담당 더하기 사회 영원한 사회주의자. 사회를 많이 보셨구나. 사회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 사회를 보면 우리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이 굉장히 부산스럽게 막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려면 제가 더 부산스러워야 되니까 네. 부산 했죠. 제가 초선 때 TV 토론 담당, 사회 담당 그런 거 했었어요. 저도 초선 때. 그런데 이제 재선되면 그런 거 하지 마. 안 하고 있죠. 초선 중에 그 누가 하죠 지금? 사회? 지금 대변인 돌아가시는 출신들이 많이 대변인 하고 원내 부대표 기동민, 출신들이 많이 하죠. 네. 제
그다음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네, 괜찮겠네. 잘하시죠. 네. 이재정. 잘하죠. 아, 목소리도 좋고요. 아, 좋죠. 아주 까랑까랑. 아나운서 오늘 줄 오디오, 알아요. 비디오 다 되잖아.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안전보건공단. 네. 근데 공단에서 일하실 때 영국도 유학하셨고 주로 이제 그러면 주로 임원이나 간부로 갔는데 왜 그 노조 활동을 하셨어요? 아, 우연치 않게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가진 네, 그렇죠. 노동자. 네, 아니 근데 저희 공단은 사실은 네. 뭐 기술사 박사가 좀 많은 조직이에요. 네, 기술 네, 네. 지도 집단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휴직계 내고 영국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약간 회사 다닐 때도 조금 좀 나름 정의롭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직원들 대변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어요. 얘기를 네네, 하거나 네네, 윗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혹시 노조 부위원장 해보지 않겠냐. 여성 부위원장.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안 한다는 말을 돌려서 뭐라 그랬냐면 아유 하려면은 그냥 위원장을 하지. 네. 뭐 때문에 부위원장을 보스 하냐. 기질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 한정혜 차장이 노조위원장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먼저 퍼져버리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소문이 네네, 다 나서. 네네, 네. 그래서 출마를 해서 그때 당선이 됐죠. 몇 분과 경쟁을 하셨나요? 저희가 2명이 현직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원래는 이제 한 명이 더 나왔어요. 3명이 나왔길래 제가 그분을 주저앉혔죠. 한 명은. 저기 창원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KTX를 타고 밤에 내려가서 만나서 흔히 말하는 협상을 해서 정치력이 대단하신데요. 네, 네. 지금 생각하면 저 제정신이 네, 아니었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뭘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함께 하겠다. 할 테니까 그냥 이번엔 접어라 이렇게 해서 정치력도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통합당의 이제 노동계 목으로 노동계 목소리 좋았죠. 비례대표 입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20대 이제 대선이 되셨는데 그 비례대표 처음 이제 입문하실 때 정치적인 어떤 목표가 뭐 있었나요 따로?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좀 노총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장 조금 뭐랄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치로 들어오면서 그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네. 평생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면은 그때 넘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좀 실패를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해도 새 출발이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한 번의 실패나 한 번의 직장에서 떠남이 완전 그 사람의 일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런 사회는 뭐 희망이 있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재도전과 그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이 가능한 그런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19대 때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한노위. 지금 20대도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제가 의원직을 하는 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려고 그 해요. 전문성도 있고 또 네네. 좀 사실 환노위가 굉장히 정의로운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환노위 간사를 맡고 간사. 계시죠. 네. 간을 잘 보고 있어요. 제가. 20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네. 통과가 지금 됐나요? 저희 상임위는 통과를 했어요. 네네. 저희 상임위 통과하고 지금 이제 법사위에 법사위면 이제 박주민 의원님한테 가 있는 상황인데 공인이 네. 넘어갔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네. 네, 꼭 통과시켜서 우리 가습기 살균제로 그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의 또 그런 슬픔 정말 꼭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그 약간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급, 2급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판정이 난 네네, 거니까. 네. 그런데 3, 4등급으로 분류가 되신 분들은 이게 아무런 보상이나 또는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인 건 맞는데 이게 그냥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피해 구제가 좀 절실하다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법에 이제 담기지가 1, 2급 판정을 받으신 그 유가족이나 또는 피해자 쪽에서 요구했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 네. 제도를 좀 같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었어요. 제가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환경 그 소위 이제 법안소 위원장을 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넣어서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쉽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공정위에서도 발표한 게 있고 해서 그 저희가 법안 문구를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징벌적 손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배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충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이제 소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게끔 법원에서 그렇게 사법부에서 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정위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오늘 1심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수정을 상임위에다 의견을 물어주시면 예. 저희가 그런 뜻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위헌 소지 소급 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못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게 클리어 된다라고 하면 법사위에서 과감하게 그걸 같이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박범계 간사님 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0대 국회에서 또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발의하신 것 중에서 가장 생각나시는 법안은 어떤 것이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안. 네. 그게 이제 우리 좀 청년들을 위한 법안인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우리 이력서를 생각해 보시면 사진도 붙이고 그다음에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적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개인정보 온 가족의 호출되죠. 개인정보 더하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을 자가로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보들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좀 못하게끔.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게 다 요구됐는데 그냥 그게 그냥 사회적인 거의 뭐 관습 비슷하게 아무도 뭐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건 영국 유학하면서 저도 이제 자비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 비싼 영국 유학을 자비로? 네, 자비로 이제 뭐 회사에서 안 보내주니까 이제 자비로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력서를 원해요. 이제 커리큘럼 바이트라고. 근데 거기는 그런 걸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맞죠. 내가 어플라이한 업무가 무엇인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만을 써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역량을 보고 와보시오라고 해서 면접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결국은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재산 정도, 그 가족이 어떻는지를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검사다. 아버지가 검찰청에 일한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뭐다 이러면은 작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야? 그러면은 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칠 수 있지 않겠어? 그다음에 검찰청에서 일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선입견을 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거는 좀 높으면 아들도 이뻐 보이고 그런 거죠. 우병우의 아들은 코너링만 잘해도 코너링도 왠지 잘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거죠. 바로. 그거죠. 정말 아니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생활기록부 같은 거 뭐 직접 작성하는 것 중에서 친한 친구 쓰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친한 친구 쓰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제가 알던 뭐 국정원 직원 얘기가 그게 결국 국정원 자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 탈영했다. 그럼 그 자료를 보면 친한 친구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거의 다 나오는 거야. 나오니까. 그럼 글로 집중적으로 연락하고 해서 찾아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자기의 신변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제출했던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학생들이 제가 이 법을 내고 난 뒤에 학생들이 학보사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면접을 보려고 하거나 이력서 사진을 내려고 하면 이력서 사진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 경우에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빌려 입거나 사 입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20만 원씩.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버지가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 이름을 썼는데 대통령 선거가 때 87년 딱 되니까 저를 사단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연대에서 선거운동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안 좋은 추억이 많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우리 한정희 의원님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 급식소. 네.
국회에다가. 네, 지금 저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키우시나요? 저는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반려인. 네, 근데 네. 왜 고양이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저희 네. 국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작년 9월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아가지고 우리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 네. 그 3마리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새끼가 다니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이제 구석에다가 사료도 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차가 막 다니고 하는 길인데 위험하죠. 차 밑에 들어가 있고 해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얘들을 좀 포획을 해서 안전한 데로 옮기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시작됐어요. 그때 그 3마리라 가지고 그 당시 교섭단체가 3군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민주, 새누리, 국민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근데 민주가 다친 거예요. 민주가 이 다리 쪽, 이 배 있는 쪽을 아마 후진하는데 다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결국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수술을 해서 결국은 살렸어요. 살렸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게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배에다가 이렇게 지금 호수같이 이렇게 예, 해서.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방광에서 바로 배로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민주는 상처가 많아요. 그게 민주예요. 네. 민주는 상처가 많은데 민주주의 과정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 민주가 지 동생이 되는 그 2마리들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가 고양인데 개냥이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예쁘게 굴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거를 이렇게 아무튼 주게끔 해서 먹을 걸 주면 아닌 게 아니라 지 동생 2마리 오게 해서 그걸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위험한 곳에서 좀 옮겨가자라고 해서 포획을 해서 이렇게 구조는 했는데 계속 그 큰 엄마 고양이가 또 다니는 거예요. 그럼 또 새끼를 또 낳고 그래서 방옥과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실제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윤근 사무총장님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안전하게 급식소를 차라리 설치를 해 주십시다. 그러면은 애들이 먹을 게 있고 하면 네.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지도 네. 않고 네. 괜찮지 네. 않겠냐 네. 이렇게 했더니 우윤근 사무총장님이 그렇지 국회 경내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우리 담당이니까 네. 이러면서 네. 총장님께서 흔쾌하게 네. 오케이를 해주셨고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들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몇 군데가 모여서 정말 멋져요. 이게 집을 4개를 만들어서 어제 4일날 네. 어제 그제 설치를 했죠. 아유, 한번 네.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가봐야 되겠네요. 고양이 민주도 상처가 있고 상처가 사람 있어요. 주민도 상처가 좀 많이 있네요. 제가요? 네, 지금 감기 걸리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네. 근데 그 고양이 새누리는 좀 탐욕스럽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거기 누리는 착해요. 국민은 좀 어때요? 국민이는 제일 먼저 입양 갔어요. 입양 갔어요? 예, 국민이는 제일 먼저 입양 갔고 제3지대로 입양을 하면. 그러니까 탈당했구나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멀리 갔구나. 아무튼 멀린 아니고 여기 이제 서울 근교 강서구에 또 화곡동에 있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누리랑 그다음에 민주는 같이 있는데 네. 임보 상태예요. 지금 임보 상태. 그것도 예전에 우리 당 보좌진 하던 네. 분이 지금 그 임시보 본인이 한 마리가 있어서 고양이가 같이 이렇게 3마리를 임보하는데 어디 좋은 분을 좀 찾아줘야죠. 네. 근데 잘 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팟캐를, 들으면요. 네, 서당캐를 네, 들으시는 제가 볼 때는 예원님께서 이 시대의 참 예원님께서 며칠 만에 입양될 것 같습니까? 저는 3일. 3일이요? 네. 저는 사람을 예언을 잘하는데 고양이 예언은 젊게가 안 와요. 아, 적게 가네. 네, 근데 박주민 의원 감기는 이틀 후에 낫겠어요 보니까. 그래요?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제 바로 앞자리가 한정희 의원님이신데 고양이 얘기를 막 하시는데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눈이 아니, 고양이 여기 눈이 보니까 이쁘잖아요. 얼굴이 고양이 눈 고양이상이야. 같으셔. 제가 네. 아니요 강아지하고 있으면 저보고 강아지상이라 그래요. 우리 해피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네. 개상은 아니야. 묘상이야 아니, 묘상. 진짜. 요상. 그 얘기는 어릴 때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묘상. 아주 어릴 때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실 고양이를 키웠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좀 여러분 제가 티나죠. 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 예, 참. 고양이상이라는 아무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청래대님. 어제 네. 민주용 편에서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하다가 고양이 묘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진행하던 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정희 의원님 지역구는 강서병. 강서병. 강서병은 어떤 곳인가요? 강서병은 강서구 전체가 네.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뭐 강서쪽에 있는 네. 동네죠. 강이 그리고 서쪽에 있군요. 강남이기도 하고 또 서쪽으로 이렇게 네. 강만 보면 발산역은 어디예요? 발산역은 금태서부연 지역이에요. 발산동은 화곡동? 화곡동 중에서도 저는 까치산역? 이제 까치산역도 금태서부연 지역. 그럼 한번 지역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화곡 본동, 4동, 6동, 네. 등촌 1동, 2동, 염창동, 가양 3동. 아, 염창동. 염창동. 네. 염창동에 나이아가라 호텔이 있어요. 네. 오, 어떻게 그래서 아세요? 12월 30일 되면 한 살 더 먹기 싫은 사람은 그 호텔에 가서 묵는데. 그렇죠. 나이아 가라. 나이아가라. 예, 예. 네. 그 앞에 호프집을 제가 가끔 다녔죠. 거기 나이아가라 앞에 가면 네. 12월 31일 되면은 한 분이 숟가락을 들고 오시는 분마다 입을 벌리라고 해요. 한 살이 올려져 있는 숟가락을 들고 입 벌려. 지난번 저 다닐 때는 없었어. 20대 총선에서 그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표 차이는 어느 정도 났어요? 10,000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국민의당, 정의당 다 국민의당, 나왔죠. 정의당 다 나왔었죠. 그럼 굉장히 대승하셨네요. 하여튼 이번 정권교체에서도 우리 강소병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하여튼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요. 네. 한정혜 의원 지금 하는 걸로 봐서 다음 때는 18,600표 그 정도 얻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한 번 나가서 10,000표 이상 얻으면요, 이 시너지가 있고 이게 또 이게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더 나가거든. 그리고 또 스킨십을 잘한다며. 이렇게 문질. 잘해 그러면은 네. 표가 잘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지역이 불리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우리 당에. 제가 전국의 지역구 판세 분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성준 의원은 불리한 지역이야. 네. 근데 한정혜 의원은 조금 유리한 지역이고 김성태 의원은 김성태 의원에게 무지하게 유리한 지역이야. 네, 강서가 그렇게 세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염창동이 예전에는 등촌동. 굉장히 보수적인 네. 지역이었는데 조금 거기가 이제 양천구랑 가깝잖아요. 아, 여의도하고도 그렇죠. 가깝고 네네. 그러면서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젊은 유입을 층들이 아파트가 많- 많이 지어지고 하면서 많이 그러면 유입을 그 했어요. 경향교회라고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지역구예요? 그게 저희 집 앞이에요. 아니요, 경향교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스카이웨이 주유소는 그러면 지역구고. 하이웨이 주유소. 하이웨이. 주유소가 잘 바로 제 아시네. 지역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하이웨이 주유소가. 네. 거기구나. 구도로 신도로 있는데 거기. 네, 바로 거기요. 잘하시네, 우리 김용호 의원님. 네. 어딘지 대충 알겠고, 네. 나이아가라 호텔 앞에 그 그 지역이죠? 술집은 제가 많이 쓸고 다녔어요. 왜냐면, 옛날에 학원할 때, 학원할 때, 동네에서 술 먹으면 좀 그래요. 그렇지, 학원 선생님이신데. 원장이니까. 그래서 성산대교 살짝 넘어가지고, 맞아요. 넘어가지고, 거기 나이아가라 호텔, 그 앞쪽에 주로 쓸고 다녔어요, 제가. 하여튼 우리 강소병에서 우리 정권교체 때 우리 한정희 의원님과 유권자 여러분들의 우리 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네. 며칠 전에 가불병 네. 사무국장들이 다 모였어요. 네. 지역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번 했죠. 네. 네. 한 마음이 돼서 하자. 네. 그래서 서울 최다 득표. 하자. 자, 이번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 아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했지만 청래당 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팬카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책에다 그런 걸 써놓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셀프 임명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특별대책위원장을 내가 하겠다. 이미 난 선언을 했어. 네. 그리고 안 시켜줘도 할 거야 나는. 네, 근데 지금 벌써 몸 풀고 계신 못 거죠. 풀고 있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SNS 전략에 의해서 아, 당선된 그럼요. 거고 이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NS 전략을 잘 짰는데 지금 SNS 시대에 SNS 대책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런 우려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죠. 미리 몸을 또 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당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네, 돼요. 자발성이 네. 있거든요. 이것을 신나게 뭘 해야죠. 조직으로 네. 묶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생각한 내가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창당식을 했어요. 창당 선언문을 읽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한 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 명의 군사로도 길목만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명량해전의 울돌목 전사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목을 잘 지키자. 그래서 명량해전의 울돌목 전사처럼 SNS 전사가 되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내려보는 그 바로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33만의 군중이 주변을 에워싼 상태에서 네, 창당식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3,700명. 네. 앞으로 몇 명까지? 10,000명까지. 아, 10,000명. 만 명. 그러면 그 10,000명이 하시는 이제 앞으로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댓글 부대. 댓글 부대. 네. 무슨 국정원은 음지에서 댓글 공작을 했는데 네. 우리는 양지에서 댓글을 쓴다. 네. 좋네요. 그리고 전파한다. 네. 확산, 공유, 전파, 정보 수집.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4개로 할 거예요. 공격조, 방어조, 홍보조. 이렇게 또 후원금이 필요하면 네. 우리 후보에 그렇죠. 대해서 네. 뭐 그런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인데요. 오바마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맞아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 중에는 전쟁 수행 총사령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내가 총사령관을 하겠다. 그리고 전시에는 토달지 마라. 일단 하자. 그래서 제가 구태 정치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구태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해학과 풍자 위트 네. 반전의 의미로 내가 총재를 하겠다. 그러나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야, 좋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서울시당에서도 SNS를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좀 조언을 그러니까 당에서 SNS를 좀 활성화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 가지 제가 과거 예를 들어드리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있었잖아요. 주민소환. 네. 그때 구호가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착한 거부. 그리고 있거든요. 좀 근데 단순화할 필요가 있죠. 나쁜 투표, 착한 거부. 그것을 제가 제안해서 네이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어떤 카피가 좋겠냐.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그걸 제안해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이나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그 배지를 달고 시위를 하자. SNS 영토를 누비자. 근데 그거를 50개가 넘은 시민단체에도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하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배지를 달게 한 게요. 네. 50명이 안 돼요. 근데 제 개인 혼자 800명이 달았거든요. 파워 트위터를 위한 파워 페이스북. 그래서 이거는 조직으로 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SNS는. 그래서 자발성이 전제가 돼요. 자발성이 있고 거기에 합이 맞는 누군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거기 합이 내가 맞는다.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저희 당에서는 지금 서울시당의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시니까 네, 김병기 의원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님을 좀 앞장세워서 저희도 10,000명까지 아니라 1,000명까지 서당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10,000명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온갖 원시숭업 작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10,000명이 이제 퍼져가지고 자발적으로 권유하는 시스템으로 2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계속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쪽지로. 그래서 이런 SNS 자원봉사 조직이 있는데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4가지 일이 있는데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 10,000명이 그걸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 그럼 천군만마죠. 50만 명을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자원봉사단 SNS. 그렇지. 근데 이제 오바마가 260만 모았거든요. 자원봉사단이. 그래서 인구 대비 해보니까 우리는 한 50만이면 될 것 같은데. 면 그쪽이 3억 2천 인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종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 종자. 네, 그러니까 SNS의 파워가 그거더라고요. 이 청취자들이 이제 일단 이 팟캐스트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솔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 그 정보를 듣고 뭐 술집이나 뭐 커피숍이나 이제 새누리당 약간 보수층의 새누리당 당원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언쟁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네. 그래서 논리에서 설득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팟캐스트가
우리 또 정청래 의원님이 팟캐스트의 창시자시고 창시자 맞죠? 팟캐스트계의 살찐 황제. 황태자. 팟살황은 네로. 김용민이고요. 로마를 불태우는데. 김용민이고요. 네. 팟캐스트의 아버지. 바하는 네. 이제 털보 김청수고요. 그죠. 저는 팟캐스트계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네. 뒤로 고르시겠네. 그래서 하여튼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그 논리무장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제 우리가 우리 당이 그 이뤄내야죠. 어떤 분이 네. 요즘에 카톡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썼던 편지 이걸 이제 문재인 글로 좀 비서실장 때 이렇게 쓴 글이다라고 막 이렇게 카톡이 오잖아요. 저한테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거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걸 보시고는 다시는 그런 걸 안 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SNS 자봉단이 꾸려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1대1 맞춤형 카톡 선거거든요. SNS 팟캐스트도 있지만 그래서 그 카톡 선거도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톡을 폐쇄형 SNS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워요. 예. 네. 근데 당에서 진짜 그 폐쇄형 SNS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만. 이제 좀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날 송영길 의원을 대표로 하는 민주당 의원 7명이 이제 방중을 했죠. 네. 그렇죠. 왜 방중한지 아시죠? 그렇죠. 네,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진 한중 외교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외교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7분이 방중을 했는데 어김없이 정부와 새누리당과 또 새누리당이 분신인 개보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보당. 개보당. 네. 보수당. 너무 지나치게. 머리가 아플 때는 네. 개보린, 속이 텁텁할 때는 개보당. 지금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중국과 한국의 이제 한중 외교 관계에서는 전혀 실무자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없죠. 그랬을 애초에 때 사드를 배치를 한다고 할 때 중국과 사전 뭐 대화를 좀 하거나 전혀 밀무트로 없었죠. 교감이 좀 있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대화의 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트집을 잡는 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난 8월 8일 갔잖아요. 출발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4대 외교다. 네. 매국행위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뭐 입국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입국을 뭐 막아야 된다. 뭐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네, 뭐 300명 국회의원이었는데 오늘부터 294명의 국회의원이다. 막 그쪽 대변인들이. 정말 그 당시 인격 모독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그 박근혜 정책에 많은 이제 실추된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린 것처럼 방중을 하자마자 또 안보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TV조선, 조선일보는 어떻게 일면 탑으로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죠.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생전에 제가 동교동을 가끔 가면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그리고 닉슨이 모택동의 손을 잡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잘 풀렸듯이 모든 것은 국익적 관점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런데 대미 수출량과 대중 수출량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광해군 중종 이때 있잖아요. 균형 외교, 중립 외교를 했잖아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의 정권 교체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오바마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양쪽을 다 놓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온 거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그 전승식인가요? 전승절. 그 막루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계속 미국 하다가 갑자기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막루 얘기하고 그 시진핑 바로 옆 자리에 섰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중국이 배려를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중국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또 사드 배치 또 이것도 최순실이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는 사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에 일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 한 발 빼고 이게 이제 미국의 대군사 전략, 군사적 유연성 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데 그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 하자고 그러면 뭔가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심의 여지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덜썩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절속적으로 이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매우 좋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체면을 살렸다 저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방중 외교단이 그래서 어차피 종편이나 새누리당이나 비박은 비박당은 비박당일 뿐이에요. 유승민은 사드 찬양론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먼저 3년 전부터 뭐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죠. 세대 사실은. 포대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문제는 지금 이제 외교 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데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우리 야당이 그냥 눈 감고 그걸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국익을 놓고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네네. 이게 국제관계에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1당이 가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대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이 국제적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 보면 이 정권이 교체 시기고 하니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왕이부장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한국, 중국 공통 파장, 세계和平. 동시 번역 동시 통역 바로 되네요. 한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화평이라고 그러거든요. 허핑.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네. 잘한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무슨 대응 조치가 또 있고 해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를 수위를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교는 사실 역할 분담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이제 사드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친미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방적인 통보를 했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집권당 쪽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야당이 대신 가서 역할 분담하는 거니까 새누리당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국익을 놓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2분 스피치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미국의 세계 군사 대전략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1411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1421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1411은 뭐냐면 미국 본토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4개의 분쟁 지역이 있다. 그리고 한 군데서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이겨서 친미 정권을 세운다. 이거거든요. 근데 1411에서 1421로 바뀌었어요. 2는 뭐냐면 2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가고 어떤 나라를 대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작전 지휘권도 그래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가서 군사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 빠졌다 들어갔다 하겠다는 거죠. 그게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러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빠지고 일본과 한국이 한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드 배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자기들의 그 군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다른 나라한테 대리전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망보게 하는 거잖아요. 망보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완전 미국의 이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것인가. 그러면 중국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미국하고 뭔가 협상도 할 수 있고 큰소리 칠 수도 있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미국 일방주의에 그냥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에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양자택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놓을 때 양자택일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명지대학교 한 역사자가 하는 말씀이 이 500년 조선 왕조에서 신흥 국가가 생길 때나 신흥 세력이 생겼을 때 양자택일을 하면 어김없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나라, 청나라 때 우리가 명나라를 선택했다가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킨 거고 두 번째 임진왜란이에요. 일본이란 신흥국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지지했잖아요. 길을 안 열어주잖아. 임진왜란 난 거예요.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중한 사태거든요. 신흥국 중국과 신흥 세력 트럼프. 여기서 우리가 양자택일을 한다. 이 김영호 의원이 네. 이 국제관계 전문가구나. 아니 저는 한 학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대단한 네. 그 내공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송영길 의원이 방중하시기 전에 네. 그 집회 끝나서 저희 당에서 촛불 홍보단합니다. 네. 방중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이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오겠다. 그리고 중국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차기 정권으로 이걸 되도록이면 뭐 연기를 하려고 할 테니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하거나 하는 건 자제해달라라는 말을 하러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신 거고 그때 구경했던 분들 중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중국 사정을 잘 송영길 의원이 읽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특히 문화 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작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중국에 드라마를 수출하기로 했거든요. 수출하기로 했는데 계약금 30억 니네 그냥 먹어. 우리 아는 가져갈래. 아니 이번 그 신정 연휴만 하더라도 사실은 신정 연휴에 좀 오시는 유커들이 좀 있는데 전세기 바로 스톱 다 시키니까 예약돼 있다가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에 올리는 그거잖아요 지금. 경제와 어떻게 안보를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저희가 뭐 우리 대한민국 민생과 또 이렇게 경제 제재에 대해서 풀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금 새로 된 원내대표가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논리인 거죠. 네네. 아니 경제가 우리가 북핵은 경제로 막는 거지 핵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랬어요? 그런 거로 정우택?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택 어리석은 선택이구만.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중국을 8월 8일에 공식적으로 갔다 오고 지난 12월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외교부부장 만났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2일 날 대만을 또 가봤어요. 대만. 1월 2일 날 가다 4일 왔는데 대만에도 사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드 요격 미사일은 없는데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타이완, 일본의 교토에도 있거든요. 사드 레이더가. 그럼 한국 들어오게 되면 한 4,000km 정도의 그 범위를 레이더로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아시아 전역을 자기들을 포위한다고 보는 거죠. 포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사드 배치 좋은데요. 레이더가 지금 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km, 4,000km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만 볼 수 있는 한 400km 전망만 볼 수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약속을 하면 중국에서 반대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입장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뭐 전방 모드, 종말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드의 운용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대한민국도 미국에 속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00km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 이야기는. 근데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드가 진짜 필요하면 한국형 사드를 한국 부대가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 탐지 거리를 한반도 내로 한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대안을 전혀 고민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은 이것을 뭐 자기네들만 안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안보를 시작이 북한에 대한 위협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그게 거기를 넘어가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했던 그 북한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고 대화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안보는요. 국익과 합리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안 그래서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안 보이는 안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사드 그 문제도 실제로 사드 한 포대가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느냐. 뭐 그건 우리 이미 참 얘기 다 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정말 그죠? 불필요한 사실 외교거든요. 이게. 요격률이 10% 이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는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고도 미사일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중국은 우리가 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설득하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음 정권으로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미국은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국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어요. 미국한테 우리가 가서 꼭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필요 없지 않냐. 뭐 킬체인이나 패트리어트 3나
비행기를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더 주고 무기를 사오겠다. 지금도 많이 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서글픈 이야기지만 네. 미국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서 미국과 중국과 미국을 동맹국을 유지하면서 아주 외교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인데 새누리당은 벌써 다 태기를 한 거예요. 양대 태기를.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송영길 의원 그 쪽에서 쪽에서 중국 방문이 끝나면 바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준비위원회를 만나신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외교 또는 4대 외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만 네. 봐도. 트럼프의 그 흔히 말해서 이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되고 가능한 여지들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정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을 때 충분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갈등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우리는 확실히 끼어 있는데 그 끼인 것을 안 끼인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트럼프와 손이 닿아 있는 재미교포를 만났어요. 20년 넘게 공화당 활동을 한 굉장히 거기도 엘리트 같더라고요. 나이는 젊은데.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친구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서 폭력성과 뭐 이런 걸로 과도하게 이렇게 포장이 부정적으로 이미지있는데 실제로 만나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이제 부동산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협상 이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트럼프 스텝에게 누가 먼저 가서 귀를 잡고 먼저 얘기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국과도 지금 외교적으로 전혀 한국 정부가 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보고 아니 지금 정부가 뭐 계속 유지될 것도 아닌데 뭐 대화를 그 정부가 해야 유지되고 되나? 만나기도 뭐 이런 싫겠죠. 생각. 뭐 최순실이가 뒤에서 간다니까. 그래서 미국이 정확하게 조각이 다 되려면 취임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는 어수선한 기간이에요. 뭐가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은 한 5,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한반도 정책은 미국 의회에 아태 소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우리 국회보다 훨씬 더 막강해서. 그래서 아태 소위원회를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이제 계속적인 그 4대 외교 뭐 매국 행위 이제 이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중단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산 동구에 그 소녀상 설치가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네. 일단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겠다. 네. 그리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도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한일 차관급 경제회담도 연기하겠다. 그리고 부산 관련된 일본 영사관 행사들이 몇 개 있었나 봐요. 그것도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이 부산 동구구청장도 그 새누리당 소속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국 행위와 4대 외교와 친일 정책을 펼쳐갔으면서 어떻게 우리 당한테 그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4대 외교로 뒤집어 씌우는지. 그러니까 이 너무 사실을 불쾌합니다. 일본이 지금 조치한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때 합의의 부속에는 소녀상을 설치를 철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속적으로 합의가 된 게 맞는 거죠. 관료들 입에서는 계속 소녀상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합의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본다라든지. 근데 전 사실 굉장히 좀 오늘 안 좋았었어요. 저 뉴스를 보면서. 이게 우리 땅에 우리의 아픈 역사,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참여나 반성 이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 잡아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런 뭐 공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그렇게 예, 안 하죠. 그렇게 안 안 하죠. 하죠. 안 근데 하죠.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욕적인 보여준 게. 한일 그 위안부 합의로 통해서 지금 일본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에 우리가 소녀상을 설치하겠다는데 설치하지 말라는 분명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내정 간섭이죠. 네?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오는데 새누리당 측 뭐 하냐는 거예요. 네? 아, 자기들 빨리 일본 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워야지. 자기들이 다 씨를 뿌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아까 이 뉴스를 접하고요. 흥분되더라고요. 예. 진짜 분노를 금할 수 분노를 없습니다.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정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를 금하지 마세요. 계속 분노하세요. 도시락 폭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도시락 같아요. 폭탄. 근데 안에다 폭탄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깍두기 같은 거 국물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죠. 휙 던져가지고 이제 깍두기 국물 이제 추적 사건. 그 좋아할 정도는 해야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그런 거 서동회처럼 막 부르고 다녔잖아요. 네.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미국 사람 믿지 말고. 네. 있었죠. 소련에 네. 속지 말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금 항상 이렇게 4대 열강에 끼어있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상 결국은 야가야 돼요. 야가야.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기대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또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게 기대는 순간 중국이 또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립, 현명하고 지혜로운 외교. 송영길 의원을 응원합니다. 네.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가장 현명했던 건 민중이고 국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제 포갑이 시작돼서도 위에 흔히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고, 일찌감치 포기했죠.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군자금을 대고 싸웠던 사람들은 그냥 진짜 결국 국민, 국민들이었고, 민초들. 민초들이었고, 네. 네. 뭐 산별초의 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산별초 그 여기저기 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싸웠던 것은 네. 그냥 일반 민중들이었고 그냥 백성들이었던 것이지. 참 그런 걸 당이요. 느껴요. 네. 앞으로 대선 국면까지 좀 이런 헛발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박지민 의원도 이해를 많이 하겠지만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우리 당이 뭐 탄핵이 돼가지고 다행스럽긴 한데 굉장히 SNS나 길거리에서 분노했던 것이 뭐냐면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의 문화는 다르다. 네. 이거는요 그 평상시 같아도 욕먹을 얘기인데 촛불 들고 국민들이 좀 탄핵하라고 즉각 하야라고 퇴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탄핵이 되고 이제 그게 묻혀가지고 그랬지만 앞으로 또 그런 헛발질하고 그러면 우리 당도 외면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촛불 국민들과 진짜 항상 맞대고 어깨를 들고 이 촛불 민심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진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행인 것이 이제 오늘 모신 모든 분들이 현장 중심의 그렇죠.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네. 하여튼 현장에 열심히 나가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실천하게 되니까. 당이 사실은 촛불 집회에 나가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그 열기가 뜨거운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오면 의총하면은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박지민 의원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지금 당에서 좀 외롭지 않아요? 당에서요? 네. 김영호 의원님도 계시고 한 의원님도 다 외로운 계시고. 사람들이에요, 저희. 외로운 사람들이야? 제 앞에 앉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중원을 차지하는 바람에 잠깐 다른 쪽으로 아니 이제 뭘 옮겨가셨어요.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그래도 가장 현장에 많이 나가는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총을 하면 의총 분위기랑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발언을 많이 하세요, 네. 박주민 의원. 네. 근데 또 막 발언 많이 하면 또 눈총 받고 막 또 그래.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박주민 의원님. 굉장히 세구나. 눈치 없는 네. 그러니까 센 게 아니라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의 목소리 전달하고 당에서 뭐 하든 말든 전달하고 그냥 들어와. 그리고 흐뭇하게 웃으셨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거의 그래서 뭐 제가 박주민 의원님 무대부 좋아해요. 정신이구만. 아니 저 근데 뭐라 되게 그래야 합리적이에요. 되는데. 네. 아니 발언이 굉장히 소근소근 논리 있게. 소근소근하지. 그렇죠. 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강성이야. 박주민 의원님의 매력이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얼굴이 대중 친화적으로 생겼어. 네. 나는 대중 친화적이 아니야. 맞아. 근데 한정희 의원님은 정성희 의원님은 말씀을 소곤소곤 해도 강성으로 들려. 제가요 네. 목소리 좀 크시죠? 목소리가 이게 좀 멀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크신데 네.
지금 돈회장에서 목소리 누가 제일 커요 우리 당에서 현재? 우리 김영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누구? 김영진 수원. 수원. 야, 거기 투사예요. 네. 19대 때는 내 목소리 좀 컸지? 많이 컸지. 많이 컸지? 재미난 일이 네, 19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 경계선에 딱 앉아. 경계선에 새누리당이 딱 앉았어요. 그럼 새누리당이 막 뭐라 하잖아. 그럼 내가 조용하시! 딱 하면은 몇십 명권 내가 제압을 해. 그런 이제 우리 쪽 진영에서 이제 조용히 하니까 막 떠들어. 민주당도 조용히 하세요. 다 조용히 해. 재밌었어.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사드 문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드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사드 문제. 저도 김천 100일 촛불 기념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김천역 광장에 모인 팔순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나라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네네, 이미 성주 분들이나 김천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이거. 나라 팔아먹는 일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야 평생 박근혜 대통령 바라보고 울고불고 했던 그 팔순 할머니들이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욕을 막 하시더라고.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드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빌미를 주는 거죠. 김정은이가 최근에는 직접 도발은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장거리 미사일 쏘거든요. 빨리 한국이랑 미국이랑 사드 배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가 되면 그 순간에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북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 고립되어 있다가 사드 배치하는 순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이는 사드를 한반도에 그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권 때 정말 제대로 된 정권 또 대통령이 나와서 외교적으로 균형 외교를 통해서 사드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네, 서당캐 3회 방송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00일에 대한 이야기, 헌재의 탄핵 심판,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2부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